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27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56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엿새째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50명 안팎이 이제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초부터 50명 내외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었다가 지난주 말쯤에 30명으로 줄었고요. 닷새째 지금 30명 내외 또 30명 이하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치도 많이 늘어서 7,534명이고요. 네. 어제 27명 신규 확진자 중에 해외 유입이 12명.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망자는 222명으로 사망률, 치명률은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여러 번 강조가 됐어요.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가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 논의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우리가 재확산 지수라고 그래서 이 사스가 3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메르스가 한 4.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집단 감염이 생기게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침에 있었던 중대본 회의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유럽이나 미국발 입국자도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세가 지속됐을 경우에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어제부터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3일 이내 진단 검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를 시킨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미주 입국자에서 확진자가 한 100여 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일부터 전 세계에서 들어온 사람들 자가격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일본 등지에서 굉장히 확산세가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는 우리 교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또 대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끝까지 이제 안심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정 총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치료제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이 범정부 지원단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올 봄에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 가을 11월부터 또 북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확산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야 결국에는 코로나19가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참여하겠다는 내용이겠습니다. 네, 중대본의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 가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808명이며 7,534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22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27명이며 격리 해제는 87명입니다. 어제 시행한 진단검사는 총 8,695건이었고 현재까지 누적 진단검사는 52만 7,438건이 시행하였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5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27명 가운데 15건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12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5건입니다. 한 분을 제외한 11분이 모두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백신 치료제 개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4월 16일 온라인 계약 준비 사항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4월 1일부터 이행한 모든 해외 입국자 검역 강화 및 격리 조치로 인해 방역이 부담이 되었던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규모는 첫 격리 해제 날짜가 도래함에 따라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귀국 소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근본적 해법은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될 것이므로 범정부 지원단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방역과 진단키트 개발에서 보여준 모범을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동시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경우 연내 치료 가능한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약물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임상시험을 신속 지원하고 확진자의 혈액을 활용한 항체의약품과 혈장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항체의약품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내 기업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여 빠르면 내년 중으로 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혈장 치료제 또한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다량의 혈액을 확보하여 2~3개월 내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분야는 미국과 약 6개월의 개발 차이가 존재하지만 민간 협력과 국제 협력을 통해 21년 하반기 또는 22년 국산 백신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치자 혈액 확보 간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즉 IRB 면제 등의 규제 적용을 합리화하고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치료제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백신 개발센터나 백신 실용화 사업단 등의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적, 제도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을 공동단장으로 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사항을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할 관련 부처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 등의 전문가로 실무 추진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이번 주 중으로 범정부 지원체계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스페인 귀국 국민 이송과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에 스페인 재외국민과 가족 총 43명이 민간 특별 연결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단체 입국하였습니다. 이 중 도착 후 입국 검역을 통해 총 15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인천공항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어 임시 생활시설로 이송하였습니다. 증상이 없던 28명도 임시 생활시설로 이송하였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입소일로부터 4일 후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모두 음성일 경우 남은 열흘간은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지원단이 시설 관리와 생활 및 의료 부분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상주하여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며 증가폭이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감소세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를 두 자릿수 이하로 유지하여 방역 모범 국가로 꼽히던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신규 확진자가 지난 5일간 연속 세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과 집단 감염 사례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코로나19를 보다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방역 당국이 통제하고 있는 입국 검역과 격리자 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로 미상의 코로나19 감염을 없앨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국민들의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일은 총선으로 인한 휴일이고 날씨가 완연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더욱 약화되지 않을지 방역당국으로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총선 투표를 하시기 위해 줄을 설 때는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둘 것을 당부드리고 발열 체크, 비닐 장갑 사용 등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는 꼭 하시되 그 외에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날 공휴일을 맞아 가정 내 일상적인 공간에 대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손이 자주 닿는 물건과 장소는 소독제 티슈,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하여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시기인 만큼 문과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환기를 통해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이나 장소를 소독하면 손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2회 이상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손이 자주 닿는 장소를 소독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가 설 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감소세가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비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이 이제 투표일이고 또 휴일이기도 하고 날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꽃놀이 같은 것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밀폐된 공간, 또 카페나 이런 데서 또 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건데 우리가 그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혹시 모를 그 확진자와 이제 그 접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접촉했을 때 감염될 확률인데 이때는 손 씻기, 그다음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굉장히 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잘 실천을 하기 때문에 설사 접촉했다고 해도 감염될 가능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확진자가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빨리 검사를 해서 확진 판정을 받게 하는 건데 이 검사도 잘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검사.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죠. 바이러스가 침방울을 통해서 2m 정도 날아가는데 바로 땅에 떨어집니다. 바깥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이제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할 경우 이게 에어로졸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가 떠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들 를 잘 실천을 해도 결국에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뭐 확진자가 많이 줄고는 있지만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자칫 또 실수를 하게 되면 또 확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하는 실천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생활 방역 수칙과 관련돼서 2주간의 온라인으로 또 의견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건강거리라든가 특히 아프면 3, 4일 정도 집에 있어야 된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런 내용들이 일단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생활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생활방역 그러면 사실은 좀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방역이 아니고 방역의 생활화. 생활화죠. 생활화 되겠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봄에 종식되지는 전혀 종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방역당국이 강조를 할 정도니까요. 결국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백신은 빨라야 내년 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방역의 생활화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코로나19가 창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백신과 치료제 언급이 나왔고 백신 같은 경우 2021년도 하반기 정도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샘플 수가 작긴 합니다만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2, 3개월 내에
가능하다라는 언급도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혈장 치료제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완치된 사람의 혈액을 중환자한테 투입함으로써 어떤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건데 사실은 그 비교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본 거죠. 그래서 의료인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치료 중증 환자인데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표준 치료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오히려 완치자 혈액에서 이제 항체를 빼내서 그 항체를 개발하는 그런 항체 의약품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보다 가장 중요한 건 치료제보다는 사실은 백신 개발입니다. 백신 개발. 백신이 개발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을 갖게 되고 그렇죠. 코로나19가 뭐 다시 나오더라도 감염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현재 렘데시비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일단 최근 나온 임상 결과를 보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의 3분의 2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네. 인공호흡기 치료라는 것은 상당히 위중한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네. 3분의 1은 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독감에서는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으면 한 네. 이틀 정도 앓고 그냥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먹는 약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렘데시비르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완치를 금방 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약물 얘기가 나와서 언급을 하자면 그 약물 관련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언급하신 약물 재창출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현재 개발된 약들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들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가장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아니 될까요? 렘데시비르가 그런 약이고요. 클로로퀸도 마찬가지고 말라리아 HIV 치료제.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또 새로운 약들을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빼내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넣어서 바이러스가 죽는지를 보는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연구를 또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총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전 투표를 하면서 가봤더니 뭐 1m 이상 발열 체크하고 비닐 장갑 끼고 했는데 이 자가격리자 분들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상당해요. 내일 5만 6천 명이나 그렇죠. 됩니다. 네. 투표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방법 좀 얘기해 주시죠. 정부가 오늘 오전 12시까지 네. 투표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네. 문자에 오늘 오후 6시까지 답을 해야 투표를 하겠다. 아. 답을 해야 투표가 가능한 거고요. 네. 내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일시적으로 이런 분들은 격리가 해제가 돼서 투표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1대1로 붙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이동 동선을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자체별로는 뭐 1대1로 붙어서 갈 수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선을 관리하는 게 스스로 뭐 오랜만에 또 나왔기 때문에 바람을 쐴 수도 그렇죠. 있고요.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한정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 네.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이제 스페인 교민들 귀국해서 전원 음성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미국발 입국자는 모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전수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유럽은 앞서서 유럽발 입국자는 검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네. 나오는 게 미주기 때문에 어제부터 의무 격리와 더해서 3일 이내에 전수조사, 그러니까 검사,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 입국 금지를 시킨 90여 개국에 대해서도 지금 사적 면제와 무사적 입국도 중지가 된 상황이니까 이제 사실상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어제부터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감소세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 그 예로 아까 브리핑에서는 싱가포르 얘기가 나왔어요. 초기에는 잘 이제 방역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학교 개학을 하고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다. 이것도 우리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굉장히 모범적인 방역 네. 국가로 이제 인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개학을 하면서 또 집단 감염이 생겼고 또 그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집단 네. 감염이 생겨서 지금 하루에 세 자리 숫자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조금만 좀 방심을 해도 이처럼 코로나19는 얼마든지 재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정적이라고 합니다만 끝까지 또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선 의사와 퇴원 환자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 김진아 기자가 전합니다.
신규 환자 27명 가운데 11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8명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해외 유입 사례이고 나머지는 지역 발생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이 병원 8층 병동에서 입원했다 퇴원한 60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8층 병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던 30대 의사도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환자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에 이어 23일과 25일에 입원했었고 퇴원 이후부터 지난 8일까지 자가격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확진된 의사는 병원이 폐쇄된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직원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최소 64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입국한 남성이 확진을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남양주시는 가족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미국 영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 통지서를 받고 지난 10일 입국한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11일 오전 5시부터 12일까지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머무르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가족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입니다. 장례식장 역학조사에 따라 접촉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 마포구는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번엔 대구 경북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오늘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선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경북 예천에서도 일반 감염이 확산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용 기자,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8명입니다. 대구 3명, 경북 5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0일 추가 확진자 0명을 기록한 이후 나흘 연속 한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북도 지난달 31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예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일 일가족 4명 확진 이후 친구와 지인 등을 중심으로 2, 3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늘까지 모두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상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집중 추적하는 한편 밀접 접촉자 170여 명을 자가격리시켜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 자영업자 1000여 명이 신천지 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인들이 소송을 예고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차 소송 규모로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대구시도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교회가 1,800여 명의 신도 명단과 20여 명의 시설 목록을 빼고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일 대구와 청도를 다녀갔고 31번째 확진자도 당초 진술보다 4일 앞선 2월 5일에 대구 신천지 교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현재까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잠시 전 방역본부의 발표를 정리해보면 확진자는 27명 늘어서 모두 1,564명입니다. 이 확진자 중에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전체의 70% 정도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또 최근 엿새 내내 50명을 밑돌아서 최근에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줍니다. 다만 사망자가 오늘 5명 늘었는데요. 지금까지 사망자 222명입니다. 치명률은 이제 2.1%까지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의 특징적인 점을 꼽아보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해외 유입 확진자였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8명의 확진자 중에서 3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고요. 인천도 1명입니다. 검역 확진자 7명을 포함해서 해외 유입이 모두 12명에 이릅니다. 지역 사회에서 감염 사례는 15명입니다.
어느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인지 확인해 봤더니 지난달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럽발 확진자가 많았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분홍색으로 표시된 미국 등 미주 지역이 더 많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해외 유입 확진자의 대부분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것과는 달리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해외 유입 확진자는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철저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확진 사례가 계속 발견되는 점도 우려스러운데요. 방역본부에 따르면 격리가 해제돼서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모두 116건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8건 등 재확진자도 대구, 경북에서 많았고요. 경기 지역에서도 10건이 나왔습니다. 격리 해제 후에도 적절한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총선을 앞두고 감염 전파 우려됩니다. 철저한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번엔 해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선 연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정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 시기는 못 박지는 않았지만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각 주가 경제 정상화를 하길 바라고 주지사들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희망해왔던 다음 달 1일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이번 주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완만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더 이상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미 보건당국자들이 조만간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0일 하루 3만 5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뒤 가파른 증가세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레드필드 국장은 이번 주 중 언제 정점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경제 재가동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 things that need to happen for the reopening is what's happening with the numbers of new cases. We've got to substantially augment our public health capacity to do early case identification, isolation, and contact tracing. 여전히 각 주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특히 사망자만 10,000명이 넘은 뉴욕주에선 여전히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더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Open the valve slowly, advised by experts. Keep your eye on the meter. The meter is the infection rate. And watch that infection rate. 뉴욕주와 뉴저지, 펜실바니아와 코네티컷주 등 동부 6개 주지사들은 조만간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번엔 유럽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2만 명을 넘었고 유럽 전체로는 8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독일은 전문가들의 권고를 토대로 제한 조치의 점진적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날보다 566명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은 건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치명률은 12.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가 열흘 연속 감소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6일 만에 최저치를 보이는 등 긍정적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누적 확진자가 13만 명에 육박했지만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000명으로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독일 국립과학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된다는 조건 아래 점진적인 제한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내일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일부 학교와 상점, 식당의 문을 단계적으로 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영국은 여전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사망자가 700여 명 들어 모두 11,000여 명이 됐는데 어제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영국 정부 최고 과학 보좌관은 사망자 규모가 이번 주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 종료되는 이동 제한령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당초 15일까지였던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국내 상황 알아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다며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지난달 15만 명을 넘었는데요. 지급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변진석 기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구직급여제도.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5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5% 늘었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숙박 음식 분야 신규 신청자가 7만 6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사업 서비스, 보건복지 순이었습니다.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 원.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등하며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 증가폭은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5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월별 증가폭이 30만 명을 밑돈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업은 가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계약 연기 등으로 숙박, 음식, 도소매, 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파장은 17일 발표되는 통계청의 3월 고용 동향에 더욱 뚜렷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씨.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A씨는 입국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 갔다가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다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30대 여성 B씨도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 적발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여성은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였는데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2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3명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이미 송치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염의 위험성, 다수 접촉 여부, 위반 사실 은폐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수많은 학생과 교사가 사용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개학 첫날에도 접속이 어려웠는데요. 더 많은 학생들이 접속하는 2차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가 수업 자료를 올리면 학생들이 접속해 공부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 어제 오전 한 고등학생이 접속하는 장면입니다.
반복해서 접속을 시도하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정말 많이 했죠. 한 20번 이상 정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처음에 정말 당황하셨어요. 어제 오전 EBS 온라인 클래스 고등학교 서비스 접속이 2시간 40분 동안 지연됐습니다. EBS는 오는 16일 2차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동시 접속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류가 생겼다며 곧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차 개학을 앞둔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어제 오전 접속자는 최대 25만여 명, 중고등학교 1, 2학년, 초등 고학년이 개학하는 16일엔 최대 310만 명이 접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거나 이러면 또 지각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출결 상황 이런 거에 또 예민하다 보니까 이 서버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안 되면은 저희가 학생들이 좀 불안감을 살 수밖에 없겠다. 온라인 개학 첫날에도 1시간 15분가량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교육부는 2차 온라인 개학까지 남은 이틀 동안 철저히 점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인프라를 개선해 교사가 학습 자료를 올리는 속도를 높이고 학교별로 분산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선거까지 겹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자원봉사자도 거의 없어서 일선 지자체와 국방부까지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재호 기자입니다. 37년째 배농사를 짓고 있는 엄도웅 씨. 하얀 배꽃이 활짝 피었지만 엄 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3헥타르가 넘는 배밭에 인공 수분을 해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질 못해가지고 지금 저희 식구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인력난에 지금 시달리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한 데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선거 운동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꽃이 빨리 피면서 암술에 인공 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꽃이 80% 이상 활짝 피었을 때 인공 수분을 하지 못하면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크기도 작아지는 등 상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애를 태우는 엄씨 농장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천시는 과수농가를 시작으로 벼농사 등 농번기 일손 돕기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물자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농가 위주로 저희들이 일손 돕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더 확대하고 국방부도 농촌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촌의 일손 부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이제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은 마지막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민생당은 거대 양당 견제를,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지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선거의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서 지역구 절반 이상이 경합 중이라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표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과반을 바라보려면 시민당이 미래한국당을 넘어 비례득표 1위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소수 정당들도 견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경고를 받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안산 단원을 김남국 후보의 성인용 인터넷 방송 출연 논란에 대해 당에서 조처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연동형 비례제가 누더기가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만 비례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특히 호남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더 잘하는 의미로 기호 3번
민생당에게 한 표를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정의당은 1당과 2당이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의석 한 석을 더 갖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정의당에 투표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 전날 첫 일정으로 경남 창원 성산을 찾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통합당은 서울 격전지를 돌며 지지 호소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다수당이 돼야 국회의 견제력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 청와대 돌격대, 여당 인사들인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라는 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사라지면 경제 코로나가 밀려올 것이라며 대안은 통합당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셔야 국회의 견제력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동작과 동대문, 광진 등 격전지 10여 곳을 찾아 막판 표심몰이에 나섭니다. 오늘도 출마지인 서울 종로 곳곳을 다니며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이는 황교안 대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민주당의 180석 전망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만은 막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민생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당이 부족할 수 있다. 반성하고 고치겠다. 견제할 힘을 달라며 20조가량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측면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도 경기 이천, 양평 등을 돌며 수도권 막판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국토 대종주를 마무리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경기 안양시에서 출발해 오후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번엔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인물들, 각 당의 대권 주자들일 겁니다. 격전지에서 후보로 뛰거나 측면 지원에 나서는데요. 이 총선 성적표가 향후 입지와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 선호도 1위가 맞붙은 서울 종로. 이낙연 선대위원장 국정 운영 경험을 앞세우는데 당선되면 5선의 유력 대권 주자가 됩니다. 세계 부끄럽지 않게 다른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갖는 것, 그것 또한 인류 정치의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권 심판 적임자를 강조합니다. 총선 승리를 이끌어 보수 진영에서 대세론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건 하나된 야당의 힘입니다. 단결된 힘으로 이 정권을 반드시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 패배는 치명적입니다. 당장 리더십 논란이 불거지고 당내 다른 후보들의 거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잠룡들, 공교롭게 격전지에 나섰습니다. 세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철도시대로 한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대구에선 험지 출마 후보들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합니다. 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당한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정권을 가져올 사람은 오로지 저밖에 없다는. 무게감을 키워 단숨에 각 진영의 주력 후보로 떠오르겠다는 계산인데 낙선하면 당내 기반 구축이 쉽지 않고 그만큼 대권의 꿈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통합당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측근들의 선거 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원내 제3당 교섭단체는 어디가 될 것인가입니다. 통상 원내 3당은 국회 내 각종 의사결정에 캐스팅 보트를 쥐는데 이번에는 공수처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큽니다. 원내 3당의 향방이 총선 뒤 전국을 흔들 수도 있다는 관측, 그래서 나옵니다. 이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 총선 뒤 여야가 맞붙을 첫 쟁점, 이르면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은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공수처를 완전히 장악해서 첫 번째 대상으로 윤석열 총장을 잡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지휘할 처장이 누가 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인데 키 원내 3당이 쥐게 됩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모두 7명, 처장 후보는 6명 이상 찬성으로 추천됩니다. 야당 교섭단체 몫의 위원 2명이 일종의 비토권을 갖는 겁니다. 야당 몫 하나는 제1야당 통합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관건인데 다른 야당 교섭단체, 즉 3당 몫입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이를 위해 제3당 교섭단체를 노립니다.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장 추천까지는 하는 것 아니냐. 검찰개혁이나 뭐 이런 취지에 의한다면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가 돼 공수처 폐지하겠다 공언합니다. 공수처 악법 폐지 등 문재인 정권의 모든 악법들을 폐기토록 강력한 원내 투쟁을 함께 전개한다.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이 의석 20석, 교섭단체 구성에 둘 다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 몫을 서로 가져오려는 제2의 의원 꿔주기 경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올해 총선에서는 48cm가 넘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 탓에 20년 만에 수개표가 시행됩니다. 일일이 손으로 개표를 해야 하니 개표 결과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정확하고 빠른 개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KBS가 최첨단 선거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40살 동갑내기 개그맨 5명, 그루명 45가 5인 5색의 안무악기를 선보입니다. 4.15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일명 투표송입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세상이 나아질 수 있는데 투표합시다. 투표 내 삶을 바꾸는 투표. 네, 내 삶을 바꾸는 투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개표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셔야 할 듯합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 결과가 훨씬 늦게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이 48cm가 넘는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 탓입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이미 눈으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이 35개나 되면서 길이가 48.1cm로 늘어났습니다. 길어진 투표용지를 놓고 여러 정치적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 의외의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투표지 분류기를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개표 작업에 쓰이는 투표지 분류기인데요. 눈으로 봐도 굉장히 빠르죠. 분당 처리 속도가 340장이라고 합니다.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해 투표지 매수로 계산되고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용지 길이가 34.9cm를 넘지 않아야 쓸 수 있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48cm가 넘으니까 이 기계를 못 쓰는 겁니다. 결국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즉 이 수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수개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개표 현장 참 오랜만에 본다 싶으실 겁니다. 18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총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조용한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100%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했던 1997년 15대 대선 당시에는 3만 9천여 명의 개표 사무요원과 참관인이 투입됐습니다. 참관인들 눈초리 상당히 매서운데요. 개표 절차에만 7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캠프 상황실도 국민들도 TV와 라디오 앞에서 밤을 지샜고 당선자는 새벽 늦게야 알 수 있었습니다. 수개표에서 전자개표로 바뀐 건 2002년 대선, 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기계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개표 시간은 3시간 49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국민들이 밤을 새지 않고도 당선자 소감을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자, 다시 수개표 방식으로 돌아간 이번 총선 개표는 언제쯤 끝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다음 날인 16일 아침 7시를 전후해서 개표가 마무리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자까지 발표하려면 16일 늦은 오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싶으신 분들, TV 개표 방송에 시선을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총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처럼 방송사들 역시 또 다른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개성 있는 선거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거 방송의 백미라고 하면 정확한 예측과 결과의 빠른 전달이죠. KBS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이 게임 체인저 개표 방송을 선보입니다. 여의도와 한강 일대에서 초대형 증강 현실, AR을 통한 실시간 개표 정보, 즉 데이터 쇼를 선보입니다. 실내에서는 듀얼 K-월로 이름 붙여진 가로 24m 대형 LED월을 준비 중인데요.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박진감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 총선 내시보드를 통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예측 시스템 디시전 K로는 단 20% 안팎의 초기 개표 결과로 최종 당선자를 예측하는 이른바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합니다. KBS 선거방송단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토크쇼 정치합시다를 제작하며 총선 민심을 추적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출연하며 호흡을 맞춰온 유시민, 박형준 두 패널의 과거 발언들이 근거 있는 전망이었는지 호기로운 희망에 불과했는지 따져보는 것도 개표 방송을 시청하는 또 다른 재미가 될 듯합니다. 현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라리도 깜짝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KBS의 출구조사 결과는 내일 오후 6시 정각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선택을 위해 고민 또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의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던 투표합시다 영상 릴레이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김준현 씨 등 4분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 보트, 노 할 말. 이 투표를 해야 할 말이 있거든요. 당당하게. 네. 우리의 권리를 아주 당당하게 행사하고 나중에 또 할 소리는 해야죠. 노 보트, 노 할 말.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투표가 없다면 웃음도 없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투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웃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 노 보트, 노 스마일.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노 보트, 노 전진이라고 적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건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투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